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제 의견을 달아서, 근데 이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의견도 많이 주시고, 근데 좀 몇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우선은 가장 많았던 거는 이제 월세가 뭐 폭등한다, 뭐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월세가 폭등한다는 의견. 근데 저는 월세가 폭등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전세 제도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아니면 대폭 축소된다면은 그 전세가 없어지는 대신에 그 수요가 월세로 오기 때문에 월세의 긍정적인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다른 팩터가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아예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뭐 부동산이라도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제 뭐 사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 부동산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우선은 현재 이 차트가 한국의 부동산 차트예요. 그러니까 KB 국민은행에서 있는 주택 가격 지수에다가 이게 제가 USD KRW, 즉 $1가 하락한 만큼,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승한 만큼 디스카운트를 해서 제가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한국 부동산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나오는 그래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990년부터 쭉 있는데, 90년 이후에 한번 크게 폭락을 하고 IMF 때 바닥을 찍고, 대략 IMF 때 대비해서 대략 한 4배 정도 오릅니다. 한 0.02 정도에서 0.08까지 한 20년 정도 기간 동안 대략 4배가 오르고요. 그리고 코로나 고점 21년 대비해서 현재 한 0.8에서 한 0.7 정도, 한 마이너스 12%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인 주택들을 다 포함한 지수여서 좀 어느 정도 그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주택이 생각보다 우리는 체감상 이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물가 대비해서는 물론 당연히 주택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어떤 핑크색 선이 대한민국 코스피거든요. 보시면 움직임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자산은 한국의 주식과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IMF 때는 물론 잠깐의 암흑기였지만 1997년도부터 2021년 정도까지 황금시대였어요. 한국의 황금시대. 얻어 걸린 30년이었죠.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만들어줬고, 일본과 미국이 한국을 굉장히 서포트 해줬습니다. 한미 FTA도 맺어주고, 일본이 기술 이전도 해주고, 이 대한민국 인구 구조는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죠. 젊은 인구가, 한국의 IMF 때 인구 구조가 지금 인도보다 더 좋습니다. 그만큼 젊은 인구가 많았고요. 노인 비중은 적어서 사회 부담은 거의 없었고,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소비가 왕성했고, 통화 승수 같은 것들이, 통화량이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서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건강한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한국이 반도체 산업을, 삼성전자를 주도로 해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갔고, 그리고 석유화학, 철강, 조선 같은 산업들이 한국 경제를 이끌었었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한국의 인구 구조가 이제 IMF 때만큼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같이 금융위기를 맞은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네, 바로 또 중국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했죠. 중국이 경기 부양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그때 뭐 180조를 푼다, 그 당시에 180조, 뭐 200조를 푼다 해서 그 건설에 중국의 인프라에 투자됐던 것들을 한국의 이제 철강, 그리고 화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현대차도 그때 당시 중국에 진출해서 뭐 판매량으로 뭐 2등, 뭐 3등 이렇게 찍었었죠, 현대차가. 그리고 삼성 갤럭시 폰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뭐 점유율 1등, 2등을 하면서 그때 거의 아이폰과 호각이었거든요. 정말 중국이라는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타서 어마어마하게 한국 경제가 성장을 했고요. 다른 국가 대비해서. 그때 IMF가 발표하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보다 한국이 항상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재정 20조씩 추경을 하면서 그 돈이 건설에 투자가 됐고 그 돈들이 내수 경제를 돌렸죠. 그렇기 때문에 1997년도부터 2020년 한 21년 정도까지는 한국 경제의 최전성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그리고 노태우 때 이렇게 쭉 해서 기반을 만든 거는 팩트지만은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경제가 최전성기를 누린 거는 저는 IMF 이후부터 21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경제가 거의 GDP 기준으로 해서 2.5배, 3배 정도 성장을 했고 그 경제를 통해서 벌어얻었던 수많은 달러들이 코스피와 부동산에 재투자가 된 거고요. 그리고 KB 국민은행 지수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 한 4배 정도, 저점 대비 한 4배 정도 오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부동산이 더 올라가려는 주장을 하실 거면은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우선은 한국 경제가 과거보다 아니면 과거의 스탠스만큼 성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쉬울까? 한번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미래의 세계 글로벌의 모습은 과거와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 굉장히 불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이 과거 인구구조, 이 황금 같은 인구구조가 과연 미래도 지속될 것인가. 근데 이게 지속되는 국가는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미국이죠. 미국을 제외하고 이런 황금 같은 구조가 유지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혹시 어떤 건지 맞추실 수 있을까요? 이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가격, 부동산 가격이에요. 스페인의 부동산 가격을 유로 달러로 해서 달러화로 환산하는 그래프 차트입니다. 08년 금융위기 때까지 스페인의 생산 강화인과 산업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유로에 스페인이 가입을 하면서 유로화가 스페인의 물밑에 들어왔었죠. 사실 스페인은 위치가 너무 지중해랑 딱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같은 그런 주요 관광지에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오고 그 외국인들 중에서 이제 스페인의 어떤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스페인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지중해와 가깝기 때문에 기후나 살기는 정말 좋죠. 그런 스페인은 심지어 유로화에 가입돼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를 써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쓰는 국가예요. 한국이랑은 완전 다릅니다. 경제가 붕괴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명맥은 유지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이 마주하게 될 붕괴는 사실 스페인의 훨씬 매운맛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미래가 일본과 비교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국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보다 훨씬 참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근거는 다음에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 부동산을 보시면은 08년에 여기 한 3.3K를 찍고 금융위기 이후에 폭락을 합니다. 거의 반토막이 나고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하는데 사실 이게 회복인가요? 0.6에서 1.9, 한 15%, 10%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합니다. 스페인의 부동산 가격은 달러화 대비해서. 골든비자가 있는 국가예요. 중국인들이 스페인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스페인으로 많이 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좋고 살기 좋기 때문에. 물론 세계적인 기업은 자라 정도가 있겠죠. 예, 인디텍스 그룹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스페인 부동산 가격입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서 회복이 20년간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스페인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어느 정도 한국 대비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나라가 이 지경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걸까요? 이게 한국의 주택 가격 지수를 달러화로 표시한 거고요. 하나는 S&P 500입니다. 기간을 길게 늘려볼게요. 기간을 길게 늘려봐도 한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도 한국 같은 기간 비교해 보면은 S&P 500은 300% 정도 올랐죠. 근데 같은 기간 달러 환산 기준 한국 부동산은 약 88%밖에 못 올랐습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3배 이상 레버리지를 써야지 같은 수익률이 됩니다. 아마 부채가 풀리고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주장하시는 분들 의견은 제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돈이 풀리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사실 그 틀린 말은 아니고요. 사실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거는
자산은 자산과 비교를 해야지 현금과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금을 은행에 예금을 할 때 그 현금을 이제 뭐 투자용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통은 그 현금을 뭐 다른 자산이나 뭐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투자할 수 있죠. SPY에 투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바로 환전해서 그 다음날 매수하면은 뭐 세금도 거의 없고요. 예, 뭐 배당, 뭐 나중에 22% 양도세가 있긴 하지만 그건 매도할 때 내면 되는 거고, 뭐 매년 배당도 들어오고 아무런 리스크가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망해도 이 장부증명서를 가지고 미국에 가면은 주권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한국의 부동산은 어떤가요? 리스크가 S&P 500보다 작나요? 한국의 화폐가 폭락할 가능성, 절하가 될 가능성, 정치 리스크, 앞으로 뭐 계엄이 있고 정말 많은 리스크들이 있죠. 그리고 한국의 인구 구조가 지금 안 좋죠. 그리고 한국의 경제가 과거 30년처럼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사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치인 거예요. 모든 국가의 부동산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그 국가의 펀더멘탈이 유지가 되고 인구 구조가 건전한 국가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정도 있습니다. 그 국가들의 부동산은 살만해요.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한국은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한국의 경제부터 인구까지 좋은 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월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